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 매수신청 대리업을 이제 창업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매수신청 대리업 등록 관련 부분을 좀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경매 용어 같은 거 뭐 이런 거를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 이쪽에 그 매수신청 대리업 관련한 그 관계 법규가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 법규를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할 건데 이게 이제 우리 대법원에서 이 관계 법규를 이제 규칙, 뭐 예교, 뭐 이런 형태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좀 배워보고 나서 그리고 세부적인 것들, 경매 관련한 깊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먼저 매수신청 대리업 창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관계 법규를 좀 먼저 살펴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 대리업이라고 하는 건 이제 경매 입찰 대리를 업으로 하는 걸 대리업이라고 한다면 그 대리업을 하는 사람이 이제 누가 되는 거냐면 대리인이 되는 건데 이 대리인은 두 사람이 그러니까 두 가지 주체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인 개공 일단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법인인 개공도 될 수 있는데 이제 우리 실제 실무에서 이제 부칙상의 개공이다라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분들은 우리 대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분들은 시험 봐서 되신 분들이 아니라서 이분들은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매수신청 대리인들은 이제 그 이걸 취급하게 되면 변호사법에 저촉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요 그 두 가지 종별,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법인인 개공이 법원에 등록을 해야 되고요. 이 법원은 어느 법원이냐면 이제 그 자기 사무소가 있는 사무소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5개의 지방법원이 있기 때문에 관할을 한번 알아보시고 아무데나 이제 가서 하시면 되는데 자기 관할 지방법원에 경기도권이나 이제 지방에는 지방법원이 있는 곳이 있지만 지방법원이 없는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좀 하나 들자면 우리 성남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매수신청 대리업을 성남 지원 앞에서 했는데요. 이 성남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남 지원에서는 이 등록을 안 받아주고 수원지방법원에 가셔야 돼요. 수원지방법원에 직접 가셔서 매수신청 대리업 등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원이 있는 곳이나 군 법원, 뭐 양평군 같은 데는 그 우리 군 법원이 있는데 그런 데서는 안 되고 이제 수원지방법원 같은데 이런 데 직접 가셔가지고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매수신청 대리업 등록을 하게 되면 대리인으로서 이제 어떤 업무들을 할 수 있느냐 이제 이 건데 7가지 업무를 할 수 있어요. 이건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업무인데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대리업을 하는 동안에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첫째는 매수신청 보증의 제공. 이 보증의 제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최저 매각가의 10%를 우리 걸어야 되잖아요. 최저 매각가의 10. 이 최저 매각가의 10%를 이제 아까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이제 수표로 준비를 해서 돈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이제 입찰하는 뭐 이런 방법으로 하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대신 해줄 수 있어요. 이걸 대신 못하면 입찰 대리 자체를 우리가 못하고 손님이 직접 출석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입찰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뭐 이런 거. 아까 우리 입찰표 한번 보여드렸죠? 우리 아라비아 숫자로 쓰는 거. 그 다음에 차순위 매수 신고. 뭐 요거는 이제 그 용어에서 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최고가가 돈을 안 낸다라고 한다면 내가 대신 낼게요. 뭐 이런 예비 번호를 하나 받아놓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경매 실무적으로 보면 차순위 매수 신고가 그 자주 있어요. 우리 법원에 이제 가보면 뭐 보통 하루에 한 두세 건 정도 차순위 매수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물건이 정말로 꼭 필요해서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경매 초보자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혹시 최고가가 돈을 안 내면 내가 내야 되겠다 뭐 이런 그 좀 순진한 생각 뭐 이걸 가지고 이제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게 되는데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이 최고가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돈을 안 낸다라고 하는 것은 물건의 하자가 심각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최고가인 내가 돈을 안 낸다라는 건 10% 여기서 건 10%를 포기하고 안 내는 건데 차순위는 그럼 뭐 하려고 그거를 내겠어요. 그러니까 물건이 안 좋은 건 똑같이 안 좋은 거지 누구한테는 좋고 누구한테는 안 좋고 이런 물건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예비 번호를 하나를 받아놓기는 하는 건데 크게 의미가 있는 그런 제도는 아니에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떨어졌다. 유찰이 됐거나, 뭐 이제 내가 1등이 안 됐거나, 뭐 차순위 매수 신고도 안 했거나 그러면 요 최저 매각가 10% 건 거 있잖아요. 이거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 그러니까 요 1번에서부터 4번까지는 이게 그 입찰 대리를 할 때 당연히 필요한 뭐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5번 같은 경우에 이제 우선 매수 신고를 또 할 수가 있는데, 우선 매수 신고는 2번 이렇게 하게 됩니다. 공유자가 이제 자기 지분 말고 다른 타 공유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 신고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권리가 하나 있고, 그리고 임대주택의 이제 그 임차인에게 역시 우선 매수 신고권을 하나 또 인정을 하는데, 이 우선 매수 신고가 이제 들어오면 우선 매수 신고가 들어오면 종전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매수 신고인보다도 이 우선 매수 신고한 공유자나 우리 임차인이 우선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선권을 인정해. 이걸 우선 매수 신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 1등 했던 친구가 우선 매수 신고인한테 이제 대항할 수 없던 문제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 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선 매수 신고에 따라 차순위 매수 신고인으로 보게 된다. 얘가 최고가였는데 얘가 우선 매수 신고를 하게 되면 얘가 우선이잖아요. 1번. 그러니까 얘가 이제 최고가가 되는 거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는 거고, 얘는 최고가에서 이제 차순위로 바뀌게 돼요. 이 차순위 지위 자체가 별로 의미가 있는 거는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차순위 매수 신고로 떨어지게 되면 이거를 포기할 수 있는, 이거 즉석에서 포기하는 뭐 이런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에서 7까지 요거 경매 입찰을 할 때 꼭 필요한 항목들을 이렇게 적어준 거고요. 이거를 예시적 열거 규정이 아니라 제한적 열거 규정이라서 제한 열거에 들어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요것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뭐 이런 항목도 있기는 해요. 기본적으로 법률에 정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좀 2개가 더 있는데, 그걸 여기다 좀 적어 드리면, 기본적으로 권리 분석은 해야 되겠죠. 우리가 권리 분석을 안 하고 입찰을 못 하니까. 그리고 하나 더 적어 보면 이제 취득의 알선. 이 취득의 알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이제 우리가 입찰 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수 신청에 보증을 제공하고 입찰표를 뭐 대신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하면 그 위임을 받았을 때 이런 행위를 대리하는 건데, 대리. 손님이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와만 주면 된다 이거지. 그 우리 개공한테. 그러면 우리 개공 입장에서는 그러면 직접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니까 도와만 드릴게요라고 취득의 알선 그리고 권리 분석까지만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거 2개는 법률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이거는 대원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7개만 하는 게 아니라 총 9가지 업무를 우리가 수행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말고 뭐 예컨대 뭐 항고를 한다라든가 배당 요구 신청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업무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 그럼 이제 매수 신고를 하고 이제 대리 입찰을 하고 하는 물건은 우리 이제 그 중개 대상물과 동일해요. 토지, 건물, 토지의 정착물, 임목, 그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 뭐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면 중개 대상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경매 물건 중에서 선박이랄지, 그렇죠? 자동차랄지 뭐 이런 것들은 우리 입찰 대리를 삼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중개 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에 가서 이제 등록을 하는 거냐면 지방법원장에 가서 이제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지원 아니고 지방법원과 지원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원 아니고 지방법원에 가셔가지고 해야 되고, 등록을 하기 위한 요건은 공인중개사인 개공이거나 아니면 법인인 개공 가능하고요. 또 경매에 관한 실무 교육을 또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이건 이제 우리 그 주관은 이제 법원행정처장이 하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 뭐 시험 볼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하시면 돼요. 우리 협회 이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인강으로 수강하시면 되는 거고, 업무 보증을 해야 돼요. 보험, 공제, 공탁 뭐 이거를 해야 되는데, 개인은 2억, 법인은 4억, 분사무소 하나당 1억 추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었죠.
대리업 등록 신청을 하는 거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제 사기 사무소가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가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첨부 해서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것도 좀 우리 그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거니까 좀 이거 해드리면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달라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개인 같으면 개인 거지만 법인에서는 누구 자격증을 가져가야 되냐면 대표자의 자격증을 가져가줘야 되겠죠. 그리고 지배인 등기를 만약에 한 뭐 분사무소가 있다면 책임자의 자격증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하나 떼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이건 법인일 때를 얘기하는 거죠. 사무소 우리 중개사무소 등록증 4번 아까 우리 보여드렸던 등록증 있잖아요. 그거 이제 카피본 하나 가져가고 실무교육 수료증도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사진을 2매를 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등록증이랑 뭐 이제 관청에서 법원에서 하나 갖고 있는 용도로 2장을 갖다 내야 되는 거고 여기는 대리 파트는 이제 선보증을 하기 때문에 보증 제공을 증명하는 보증의 제공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어떤 증서 뭐 보험 들었다 그러면 보험 증서나 뭐 공제 들었다 그러면 공제 증서 뭐 이런 것들을 하나를 첨부를 해야 되고 돈도 좀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여기 이제 돈이 개인 같으면 2만 원을 받고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3만 원을 받는데 이거를 이제 전부 수입 인지로 이렇게 납부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우리 그 은행 법원에 가시면 이제 우체국이 있어요. 그래서 우체국에 가서 인지 우리 사러 왔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인지를 이렇게 판매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갖다 내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이제 뭐 그 인지를 갖다 내는 법원도 아마 있을 테지만 인지를 그 샀다라고 하는 영수증을만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만 갖다 내시면 하면 대리업 등록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격사유. 그러니까 대리업 등록을 하지 못하는 결격사유가 이제 있는데 이 결격사유는 대리업을 못하는 결격사유가 이제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 건데 여러분이 여기에 해당이 되시는지 한번 좀 보시고 이거 해당이 되면 이제 대리업 등록은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등록이 취소가 되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렇죠? 다만 이제 폐업 때문에 등록이 취소가 된 경우는 제외. 그러니까 폐업하고 등록이 취소가 되는 폐업 때문에 등록이 이렇게 취소가 되는 거는 잘못은 아니기 때문에 이 등록 취소가 만약에 되었다 그러면 이건 잘못을 해서 등록이 취소가 된 거는 아니잖아요. 폐업 때문에 등록 취소 먹은 거니까 이거는 결격에 걸리지 않고 민사집행법 제108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자라고 했는데 뭐 예를 들자면 누군가가 입찰하는 거를 뭐 방해해 가지고요. 이 입찰 방해죄에 어떤 뭐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뭐 이렇게 되면 그 일정한 기간 동안 우리 결격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업무정지 매수신청 대리 업무정지를 먹고 폐업을 했다. 그러면 이제 이 그 업무정지 기간인 동안에는 안 돼요. 우리 그 결격에 걸리기 때문에 이건 이제 중개업 결격이랑 똑같은 맥락이죠. 그리고 매수신청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우리 개공인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당시에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가 이제 결격에 걸려서 이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가 독립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대리업 등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결격에 걸리니까 또는 뭐 1에서 4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원 또는 임원으로 있는 법인인 개공 얘도 결격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중개업이랑 내용적으로 동일하죠. 그래서 다른 거는 뭐 그닥 처음으로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은 걸릴 거는 없는데 이런 거 우리 이제 뭐 입찰 방해죄 같은 거에 우리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뭐 이런 것만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등록을 신청하면 이제 법원 행정처장은 여러 가지 이제 그 공무원들이 쓸 수 있는 정보 같은 것들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뭐 시장군수구청장이나 협회에다가 뭐 그런 얘기 드리고 등록증은 지방법원장이 교부를 하게 됩니다. 그 지방법원장이 14일 안에 교부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등록증을 만약에 잃어버렸다. 내가 이제 뭐 분실할 수도 있잖아요. 또는 뭐 훼손, 뭐 찢어버렸다든가
이러면 재교부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재교부 신청을 지방법원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게시물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게시물을 이렇게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게시물 좀 중요한데 우리 법원장이 발급한 등록증 이거 이제 꼭 걸어야 되고 그리고 매수신청 대리 보수표라는 게 있어요. 이 보수표는 이제 뒤에서 보여드리고 보증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다가 또 우리 중개행위를 할 때 중개행위 시에 게시물도 있잖아요. 뭐 우리 자격증도 있고 또 뭐 우리 중개업 등록증도 있고 보수요일표, 보증 설정 증명 서류, 사업자 등록증 뭐 이런 것까지 다 같이 걸려야 돼요. 그래서 보통 한 8, 9장 정도가 이렇게 사무실에 쭉 걸려 있어야 됩니다. 게시물 뭐 그런 거라고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실무 교육도 아까 받아야 된다 그랬는데 이쪽 중개업 실무 교육은 시도지사가 주관을 하는데 이쪽은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교육을 받는데 요 지정한다라는 게 이제 우리 협회에서 요거 지정을 받아 놓고 있으니까 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인강으로 이제 수강하시면 이제 수료증이 나오고 간단하게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강 시간은 32시간에서 44시간까지 이제 그 수강을 하셔야 되고요. 평가도 있습니다. 이제 시험도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그 점수 넘겨야만 수료증이 나오는 거고 떨어지면 재수강 하셔야 됩니다. 뭐 그런 정도고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서 우리 중개업만 우리 그 사고 치는 게 아니니까 이쪽 대리 파트도 손해배상을 책임지겠다는 의미로 업무 보증을 딱 해놔야 되고 우리 그 대리가 우리 중개업 쪽도 해야 되고 대리업 파트도 별도로 이렇게 해 놓으셔야 됩니다. 금액적으로 좀 다르죠. 그래서 뭐 그런 금액 부분은 이따가 이제 밑에서 다시 말씀드리고 이제 협회에서 이제 운영하는 공제에 가입을 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보험에 가입하셔도 상관은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쓰여 있어요. 뭐 이런 건 우리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뭐 크게 중요한 거는 아니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고 나중에 필요하시면 한번 읽어보시고요. 업무 보정 설정하는 금액이 좀 중요한데 이게 이제 2023년 1월 1일부터 개정이 좀 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법인인 개공은 4억 원 그리고 분사무소 하나 들 때마다 2억 원 이상 추가해야 되고 개인은 2억 원 이상을 업무 보증으로 필요로 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A라고 하는 우리 법인이 대리업도 다 한다. 얘는 이제 대리업도 모두 할 거고 우리 그 분사무소를 A 법인이 뭐 가령 5개를 두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이러면 일단은 이제 그 중개업을 위해서 필요한 게 주된 사무소 4억에다가 그죠? 5개니까 곱하기 2를 해야 돼. 2억 원씩 5개니까 그러면 10억에다가 이게 중개업을 위한 액수가 14억이 나오죠. 그 다음에 대리업을 위해서도 또 별도로 들어가야 되니까 대리업을 위해서 주된 사무소 4억에다가 우리 분사무소 5개라고 했으니까 10억에다가 14억 이상이 필요한데 합치면 28억이 이상의 업무 보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 보증 설정 액수가 굉장히 고액으로 설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보험에서 공제에서 뭐 그 보험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다른 보증으로 변경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시로 바꿔도 괜찮고요. 다만 이제 기존에 보험이 있는 유효 기간 동안에 이거를 바꿔야 하겠죠. 공제사업의 운영 실적 같은 건 이제 우리 협회의 문제고 우리하고는 뭐 특별히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건 한번 읽어보시고 아까 위에서 이제 보증을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바꾸냐면 그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거를 이렇게 설정하고 법원에 이제 그 이걸로 했어요라고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걸 방법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기존의 보험의 유효한 기간 동안에 가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료로 인해서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할 때는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 역시 제출을 해줘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실무하실 때 좀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하고 똑같은 맥락이죠. 오늘이 만약에 만료이다 그러면 오늘까지 꼭 다시 설정해서 신고까지 다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 일단은 이제 그 매수신청 대리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고를 쳤다 그러면 그 사고 친 매수신청 대리인이 개업공인중개사와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서를 일단 작성을 했다면, 그 합의서를 내야 되는 어떤 문제, 이게 합의가 만약에 안 되면 화해조서나 아니면 판결문, 뭐 혹은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해가지고 보증기관에게 청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합의서가 일단 1번이고요. 나머지 화해조서나 뭐 그 판결문 같은 거는 다 똑같은 맥락인데, 이거는 어차피 소송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하나로 그냥 치면 일단 개공이 자기의 어떤 고의과실을 인정했다? 그러면 이제 합의서로 들어가고,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판결문 같은 것들이 있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고, 우리는 이제 그런 거를 다 설명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금이나 아니면 공제금 이런 걸로 손해배상을 지급했으면 이제 이미 그 설정한 보험이나 공제가 없어진 거니까 15일 안에 다시 가입을 하거나, 공탁 같은 경우에는 보전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 공탁은 현금 공탁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요즘에 금리가 높아서 이거를 하는 개공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적은 게 아니고 아예 없겠죠. 휴폐업 신고, 우리 이제 그 중개업에서도 휴업 신고라는 게 있듯이 대리 파트에서도 중간에 뭐 좀 쉬시고 싶다 그러면 휴업 신고라는 거를 하고 들어가면 되는데, 가령 한 달부터요, 3달까지는 3월까지는 그냥 쉬는 거예요. 그냥 휴업한다. 신고하지 않고요. 그러면 언제만 휴업 신고를 하는 거냐면 3월을 초과할 때, 3개월을 초과할 때만 휴업 신고를 하면 되는 거고, 이건 이제 지방 법원에 이제 휴업 신고를 하는 거고, 원칙적으로는 우리 그 등록증을 가져다 줘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증을 첨부한다라는 거는 직접 법원에 가서 방문해서 신고를 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전자적으로는 안 되고. 그리고 원칙적으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이거를 초과할 수 없는 게 원칙. 너무 장기적으로 휴업할 것 같으면 나중에 이제 폐업했다가 다시 하면 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폐업은 이제 관두는 건데, 역시 이제 폐업 신고도 등록증을 첨부하는 거는 우리 이제 휴업 신고나 동일하고요. 어디 가서 하냐면 우리 지방법원에 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분사무소가 하나만 폐업한다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 주된 사무소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가서 이제 해주면 되는 거고요. 매수신청 대리행위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매수신청 대리행위가 있는데, 각 대리행위마다, 그러니까 각 대리행위마다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우리 뭐 1월 13일 날 입찰하는 날짜인데, 이날 뭐 한 3건을 입찰하기로 했다. 그럼 3건이면 각 대리행위마다, 이게 3건마다 전부 다 내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해야 되는 문서, 뭐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대리인 등록증 사본, 이거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하루에 만약에 이걸 동일한 날에 동일한 날짜잖아요. 그래서 동일 법원에서 할 때는 예외적으로 이거를 그냥 모아서 한 번만 제출을 하면, 어차피 똑같은 법원이니까 되는 또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 이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 외에도 대표자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 이 대표자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라는 게 이제 뭐 예를 들자면 등기사항 증명서라든지, 이제 우리 사업자 등록증 사본도 괜찮아요. 이 사업자 등록증에 이제 대표가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그런 거를 제출을 해도 됩니다. 내가 대표라는 거는 증명을 해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대리행위 할 때 무엇보다도 얘가 좀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개공은 이 규칙상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의 장소나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돼. 이걸 직접 출석주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소공을 보내거나 뭐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꼭 우리가 입찰 대리를 할 때는 본인이 직접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소송 대리를 변호사가 할 때 우리 변호사가 직접 법원에 참가해서 뭐 이렇게 변론하듯이, 우리도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개공이 직접 가야 한다. 그래서 매 사건마다 아까 대리권을 증명하는 그 어떤 문서를 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개별 매각이라는 건 용어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첨부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작성해야 되는 서면 같은 게 이제 뒤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사건 카드라는 것이 있어요. 이제 사건 카드는 일종의 손님에 대해서 써놓는 카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우리 꼭 작성해서 5년간 우리 그 보존하도록 법으로 또 정해져 있는데, 사건 카드는 뒤에서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리고 이제 확인 설명서. 우리가 중개대상물에서도 확인 설명서가 있듯이 우리 대리 파트도 확인 설명서가 있고 또 확인 설명도 또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확인 설명은 그 누구한테 하냐면 취득하려는 취득 우위민, 사려고 하는 취득 우위민 일방에게 하는 것이고, 그렇죠? 이 사람이 그럼 내가 이 사건 입찰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우인 계약을 만약에 체결을 해준다면, 그때 이제 확인 설명서도 작성을 해줄 건데, 여기서는 이 확인 설명서도요, 우리 취득 우임인 한쪽만 제공을 합니다. 왜냐면 경매는 그 쌍방이라는 개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확인 설명서도 일방에게만 교부를 한다라는 거. 이때 이제 그 확인 설명서도 5년을 보존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사건 카드에 철해가지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서명 날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서명 날인은 이제 중개업을 위해서 필요한 인장 있잖아요. 중개업에서 등록한 인장, 그거를 등록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 대리 파트에 관련해서 이제 보수 받을 수 있는데, 이 보수에 대해서는 얼마를 받을 건지, 어떻게 받을 건지는 설명을 뒤에서 이제 서식을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고, 일단 보수를 받았으면 영수증을 꼭 발행을 해 주어야 하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이제 그 예규에서 정하는 그 한도 이상을 받아서는 안 되고, 그 한도까지만 이렇게 수령할 수 있도록 우리 예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지급 시기는 중개보수하고 조금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 줄 사람과 받을 사람이 약정으로 하는 게 원칙이고, 통상은 이제 뭐 입찰하기 전에 받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입찰 이후에 이제 최고가 매수 신고를 결정이 되면 받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아무튼 정하기 나름이고, 말하자면 이런 약정, 원칙이 없을 때에는 경매에서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잔금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잔대금을 납부하는 날짜까지 이때 못 받으면 우리가 못 받을 가능성이 되게 많죠.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고, 실비도 또 별도로 받을 수 있는 거 똑같아요. 우리 중개업이랑. 의무와 우리 금지행위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신의성실로서 매수 신청 대리업을 영위해야 할 기본적인 윤리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쪽 관련해서 업무상 알게 된 우리 의뢰인의 비밀이 있으면 역시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매각의 절차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유지하기 위해서 뭐 어떤 질서 유지 이런 거를 위해서 집행관의 조치를 따라야 된다.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촬영하지 마세요 그러면 촬영하지 말아야 되고, 뭐 녹음하지 마세요 그러면 녹음하지 말아야 되는데, 현장 가서 막 촬영하고 뭐 인증서 찍고 녹음하고 이러다가 걸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감치 먹는다고. 그러니까 그 유치소 같은 데 이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절대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고를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마치 등록관청에 신고하듯이 이 지방법원장이 우리 이제 대리업은 등록관청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으면 이제 10일 안에 신고를 해줘야 돼요. 10일 안에 뭐 이전했을 때, 그리고 우리 휴업하거나 폐업하거나 뭐 이런 거 사유가 있을 때, 그리고 자격이 취소가 됐다. 그러면 왜냐면 이쪽에서 취소 또 해야 되니까 자격이 정지됐다. 그 다음에 이제 등록이 뭐 취소가 됐다. 또 업무가 정지가 됐다. 분사무소 설치가 되었다. 이런 거. 여기는 이제 그 분사무소 책임자 자격 정지 먹었다는 뭐 그런 얘기겠죠. 분사무소 책임자도 일종의 소공하고 같은 맥락이니까 얘가 자격 정지를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은 이제 금지행위. 이 금지행위는 이제 우리 그 매수 신청 대리인이 개공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가 되는데, 뭐 이거는 예시적 열거가 됩니다. 예시적.
그러니까 요것만 금지 행위는 아니고 다른 거 뭐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뭐 이중 등록 같은 거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요 니은번이 뭐냐면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 신청인으로서 매수 신청을 하는 행위. 요거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손님을 배신하는 배신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손님이 어떤 물건을 우리 그 입찰하겠다라고 이제 사건을 위임을 했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물건을 조사를 딱 해보니까 물건이 막 겁나 좋은 거예요. 뭐 개발 가능성도 있고 시세보다 좀 싸게 나오고 뭐 이런 어떤 그 좋은 물건이야. 근데 개공이 그거를 조사를 해서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손님한테 소개를 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직접 입찰을 하는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중개사법으로 좀 비유하면 직접 거래하고 좀 유사한 그런 개념인데, 이런 거 하면 금지 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해관계가 다른 2명 이상을 대리하는 행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뭐 A하고 B를, 그렇죠? A하고 B를 모두 대리하는 거죠.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같은 물건을 이제 입찰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이제 대리인인 우리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얘한테 유리하거나 얘한테 유리하거나 둘 다 유리하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쪽에 뭐 보수를 더 많이 준다고 하니까 이쪽에서는 뭐 말하자면 최고가가 되도록 하고, 여기는 뭐 우리 유찰되게 하고 써내고 낮은 가격으로 써내고, 그럼 얘가 가만히 안 있을 거 아니죠. 이런 건 금지행위로 처벌을 받는다. 여기 이제 금지행위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상대적 취소, 우리 대리업 등록이 취소가 될 수는 있고요. 이쪽은 형벌은 따로 없습니다. 형벌은 따로 없는데 뭐 징역이나 벌금형은 없는데 대리업 등록이 취소가 될 수가 있다. 뭐 대여 같은 거 양도 뭐 다른 사람의 명의를 쓴다라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경매나 입찰을 방해하는 이런 행위 같은 것들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뭐 사건카드나 확인설명서라는 게 있다 그랬죠. 그런 거 허위로 기재하거나 필수적 기재사항이 있는데 그런 거 누락하는 거 다 금지 행위로 봅니다. 사무소 이전 신고가 있는데 사무소 이전 신고나 뭐 휴폐업 신고나 모두 등록증을 첨부해서 우리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은 똑같고, 여기 새로이 이제 그 이전 신고를 받은 지방법원장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해야 된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 관할이 바뀌는 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예를 좀 들자면 수원지방법원 관내에서 그 대리업을 하다가, 그죠? 우리 서울 뭐 남부지방법원, 서울 남부지방법원으로 사무실을 옮겼다. 뭐 이렇게 되면 여기가 종전 등록관청, 여기가 새로운 등록관청이 되니까 이 새로운 등록관청에서 등록증을 새로이 만들어 줘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서류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거는 중개업이랑 똑같은 맥락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뭐 그런 건 한번 쭉 읽어보시고 나중에 여러분 사무실을 이전을 하는 경우가 생기면 지도감독 부분이 있는데, 이 지도감독은 우리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과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지도감독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뭐 협회를 감독하는 건 우리가 뭐 신경 쓸 바는 아니고 개업공인중개사를 우리가 이제 그 지도감독 할 수 있다라는 뜻인데, 이 개업공인중개사를 누가 감독하는 거는 법원장이 공무원들을 내려보내서 말하자면 우리를 감독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뭘 감독하느냐면 뭐 대리업 뭐 꼼꼼히 잘 이제 살펴보면서 일 잘 하는지 이런 거를 살펴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와서 뭐 예컨대 이거는 이렇게 하시오, 저거는 저렇게 하시오라고 하는 감독상의 명령 같은 거를 내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와서 이제 그 지도 감독을 할 때는 내가 이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권한이 있는 공무원증과 그 매수 신청 대리 업무 조사 권한 증명서 이런 거를 제시하면서 사무실에 출입할 수 있는 거예요. 내보여야 된다. 제시한다. 등록 취소. 우리 중개업에도 등록 취소가 있듯이 대리업에도 등록 취소가 있고요. 여기는 절대적 취소, 여기는 이제 상대적 등록 취소, 뭐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절대적 등록 취소 사이에는 뭐 결격에 걸리거나, 그 다음에 폐업 신고를 하거나 이러면 다 대리업 등록은 취소가 되고,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가 돼도 역시 우리 그 대리업 등록은 취소. 여기 이제 등록 취소되면 중개업 취소가 되면 이런 뜻이에요.
중개업 등록이 취소가 됐다. 그러면 반드시 대리업 등록도 취소가 되어져요. 그래서 중개업 등록이 있어야 대리업 등록도 유효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리업 등록할 당시에 요건을 안 갖췄다,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이러면 나중에라도 이제 등록을 취소시킬 거고 대리업 결격이 있었던 경우에도 꼭 등록을 취소시킬 겁니다. 이제 상대적 등록 취소는 뭐 우리 절대적 등록 취소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급이 좀 낮기는 한데 뭐 예를 들자면 뭐 이런 사건카드, 뭐 확인 설명서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거 이제 작성하지 않았을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우리 이제 중개 쪽에서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이 되는데 이쪽은 형벌은 따로 없고요. 형벌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고 등록만 상대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은. 뭐 그런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취소가 되면 우리 등록증을 지방법원장한테 반납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대리업도 업무정지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 중개업 휴업을 했거나 자격을 정지당했거나 자격 정지 우리 그 대표든 아니면 그 책임자든 뭐 이렇게 되면 업무정지 때려야 되고 그리고 뭐 중개업 업무 정지를 먹었거나 그러면 상대적 등록 취소, 상취라고 하는 거는 그런 뜻이잖아요. 상대적 등록 취소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취소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만약에 안 한다면 대신 업무 정지, 대리업 업무 정지를 내리겠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무정지에 해당이 되어지는 뭐 이런 사유들이 뭐 쭉 있는데 여기 뭐 게시물 같은 거 우리 중개업 게시물 게시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대리파트는 우리 그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대리파트는 최고 약한 게 업무정지예요. 최고 약한 게 뭐 이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대리파트는 기간이 한 달에서 2년까지 최대 가능한데 뭐 하려고 이렇게 장기간 업무정지를 내릴 수 있냐? 뭐 예를 들자면 중개업 쪽에서 원칙은 6개월까지만 할 수 있는데 여기 장기 휴업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예컨대 뭐 군대를 간다든가 입영, 현역 입대 이러면 뭐 그 현재 지금 현역 병사들의 그 군대 생활 기간이 18개월이니까 6개월로는 택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쪽 대리업은 최대 우리 2년까지 그죠? 최대 2년까지 업무 정지를 내릴 수 있다. 제가 업종이라고 쓴 거는 업무 정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 정지를 받으면 업무 정지를 받으면 그 표시를 좀 해줘야 되는데 표시를 좀 해야 되는데 등록 취소 먹으면 7일 안에 반납을 하고 우리 이제 업무정지 받으면 이제 가지고는 있는데 이걸 또 표시를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뭘 표시를 해줘야 되냐면 요거 이제 밑에서 한번 좀 사례를 한번 제가 좀 적어 드릴게요. 자, 요건 이제 중개사무소입니다. 중개사무소인데 A라고 하는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고요. 얘가 이제 중개업 업무정지를 먹었어요. 중개업 업무정지. 그러면 이 중개업 업무정지를 먹으면 어차피 사무실을 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 지금 업무정지 중입니다 라고 출입문에다가 표시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 사무실 자체를 열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죠. 요거랑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림. 자, 또 다른 이제 사무실이 있는데 이 사무실은 B라고 하는 우리 개공이 운영하고 있는데 얘는 중개업도 하면서 대리업도 하고 있어요. 중개업도 하고 대리업도 하고 그런데 중개업은 업무정지를 안 먹고 대리업만 업무정지를 먹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죠? 중개업은 안 먹고 그러면 사무실 문을 열을 수가 있잖아요. 중개업은 할 수가 있으니까 요거를 표시를 해주라 이 말이에요. 요거를 나는
뭐 예를 들자면 대리업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업무정지 먹었으니까 대리업은 현재 못해. 그렇게 알고 있어. 라고 이제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게 표시에 의무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 부분은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러니까 이 중개업 업무정지를 먹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사무실 아예 못 열으니까. 근데 중개업과 대리업이 있는데 대리업만 업무정지 먹었다 그러면 이거는 꼭 표시를 해줘야 된다. 이런 거. 표시 안 하면 이것도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이 될 수 있고, 뭐 민간 정보의 처리 같은 거는 그냥 뭐 큰 의미가 있는 거는 아니고, 이제 서식을 좀 몇 장 보여드릴 건데, 서식 중에 이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서. 그러니까 요거 이제 창업을 하실 때 또 우리 관련이 되기 때문에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처리 기간은 14일이고요. 뭐 이름, 여러분들 이름을 한번 좀 홍길동이라고 가정해보고 한번 써볼게요. 주민번호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법인명 대표자, 그리고 이제 주소 이제 쓰면 되는데, 전화번호 꼭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개공의 종별이 공인중개사 하면 공인중개사 쪽에다가, 법인이면 법인에다가, 그리고 사무소 명칭은 뭐 대박 부동산 중개 사무소 뭐 이런 식으로 방법 쓰고, 사무실 전화번호 이제 쓰고, 사무소 소재지 뭐 분사무소, 법인 같은 데 두었으면 분사무소 소재지 뭐 이런 거 다 기재해 줘야 됩니다. 뭐 그리고 이제 아까 첨부 서류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거 다 첨부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지방법원의 민원안내실에 가면 이제 돈 이거 인지 사서 제출을 하면 14일 안에 처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14일 있다가 나오는 게 등록증 나오죠. 등록증. 이 등록증 이제 사진을 한 장 이렇게 붙여가지고, 아까 우리 등록증 한번 보여드렸죠. 그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여기 이제 땡땡 우리 지방법원장이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줄 거라는 거죠. 지방법원장이 뭐 서울 중앙 지방 법원장 뭐 해가지고 이렇게 딱 찍어주겠죠. 이게 이제 구청장 도장보다도 더 우리 좀 봤을 때 좋죠. 보통 이제 법원의 도장은 이제 사각형이고 사이즈도 좀 크고 그렇습니다. 폼 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수신청 대리 사건 카드. 아까 제가 이거 보여드린다고 했던 카드인데, 이 사건 카드 이퀄 일종의 고객 카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법적으로 꼭 비치하도록 돼 있고 5년을 보존을 해줘야 돼요. 5년을 꼭 보존해줘야 되고, 원본을 보존을 해줘야 됩니다. 원본. 이거는 손님한테 주려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손님이 뭐 어떤 사건을 나한테 우리 위임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2006년도 서식이 지금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가령 2023년도 003 이러면 2023년도에 어떤 손님이 나한테 세 번째로 사건을 위임한 거다. 이렇게 하고, 경매 사건 번호는 뭐 무슨 지방법원, 여기 뭐 수원 지방법원, 뭐 성남 지원에 있는 사건을, 타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경매 사건을 나타내는 인식 번호예요. 그러니까 타경이라는 말 나오면 무조건 경매 사건의 인식 부호가 됩니다. 뭐 가합, 뭐 타합,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사건을 이제 나타내는 부호가 있는데, 이 타경은 경매 사건을 우리 나타내는 인식 부호가 되고요. 2023 타경 117 뭐 35 뭐 이런 사건 뭐 이런 거 있고, 물건 번호는 여러 개 물건 이제 입찰할 때 그중에 1번을 말하자면 그 입찰 위임했다 그러면 1번만 적어주면 돼요. 물건 번호 이따 다시 설명드릴 거고, 그리고 위임인, 그러니까 이제 클라이언트에 대한 뭐 내용을 쭉 써 놓는 거예요. 클라이언트가 2명이면 2명 다 쓰고, 대개 이제 뭐 한 명일 가능성이 많죠. 그 다음에 이제 보수액이 있는데, 이제 상담 및 권리 분석 수수료 이거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매수 신청 대리 보수를 또 받아도 되고, 특별 비용이라고 해가지고 또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특별 비용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자면 실비 같은 거 이렇게 이제 청구해서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물건 같은 거 조사하려면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뭐 그런 얘기들을 쭉 써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위임 내용은 상담 및 권리 분석까지만 위임했다.
그리고 입찰 대리까지 같이 위임했다. 그럼 두 개 다 체크하는 거고, 특약 당했으면 특약 뭐 해주는 거고, 성공을 했다 그러면 성공 보수를 이제 우리 입찰 대리 보수를 받으면 되고요. 만약에 실패했다, 그러면 실패 보수도 또 있어요. 이것도 이따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중개라는 거는 꼭 내가 계약서 이제 우리 거래 계약을 완성시켜서 계약서까지 써줘야 성공이 되는 거고 그때 성공 보수를 받는데 대리 파트는 그게 아니라 실패해도 우리가 이제 일정 부분의 보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첨부 요거 이제 우리 그 사건 카드에는 확인 설명서 그리고 뭐 영수증 뭐 기타 이런 거를 이제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사건 카드가 되는 거고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 확인 설명서가 이게 단일 서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1번, 2번, 3번, 4번 이런 서식이 없고 이거 딱 하나로밖에 안 돼 있는데 느낌만 한번 봐보세요. 느낌만 느낌 보면 굉장히 대충 뭐 쓰는 것 같잖아요. 우리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비교하면 엄청 덜 이렇게 자세하게 작성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작성을 하지만 이 확인 설명서에 덧붙여 가지고요. 어떤 그 무슨 물건 보고서 뭐 해가지고 별도로 작성을 해서 교부를 하고 이거를 일종의 이제 컨설팅 비용으로 실무에서는 대부분 받아요. 요 얘기는 맨 마지막 시간에 이 컨설팅업의 미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컨설팅업이라는 거는 라고 하는 것은 이 별도로 어떤 뭐 그 테마를 따서 뭐 이렇게 강의할 정도는 아니고 아주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요 서식 자체가 너무 심플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요것만 써주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 그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뭐 보고서를 뭐 한 50장에서부터 좀 뭐 물건이 복잡하면 한 200장까지를 딱 써가지고 컨설팅 보고서 이렇게 제출을 하는 거예요. 제가 컨설팅 실제로 그 보고서 작성해 놓은 뭐 샘플 같은 거 한번 좀 맨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첨부 파일로 이렇게 올려 드릴 거니까 우리 필요하시면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구나 라고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 이런 컨설팅 비용을 별도로 첨부해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컨설팅 비용은 한도라는 게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우리 그 능력껏 받아도 괜찮아요. 뭐 컨설팅 보고서 200장 정도 써줄 정도면 뭐 이 조사하는 데만 해도 한 며칠 걸리고 작성하는데도 한 2, 3일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의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돈 뭐 몇십만 원 받아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컨설팅 비용 같은 경우에는 그 입찰가가 얼마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보통 뭐 몇십억 대 공장이다 이러면 보통 한 뭐 몇천만 원씩 이렇게 받는 그런 정도의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표시 적어줘야 돼. 이 표시는 이제 공부상 내용을 일단 적어주고 뭐 같은지 다른지 이런 거 이제 쭉 적어줄 거고 권리관계는 이제 등기부 기재사항들 이렇게 적어줄 건데 보시다시피 이게 좀 좁잖아요. 그러면 별지로 기재하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별지 기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 권리 관계 같은 경우 뭐 이제 있으면 뭐 건물 부분에 대해서 뭐 유치권이 현재 주장하고 있다 라든지 이런 건 이제 적어주면 되고 임대차 관계 뭐 이게 쭉 조사해서 쭉 적어줄 건데 이것도 부족하면 별지로 기재해도 됩니다. 적을 게 많으면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제한사항 뭐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토지에 대한 제한, 뭐 건물에 대한 제한 뭐 이런 것들 쭉 적어 주면 됩니다. 뭐 우리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거지. 그죠? 뭐 고도 제한이 있다든지 건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것들을 쭉 적어 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개대상물에 대한 가치 설명도 우리 해줘야 되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개업공인중개사한테 이 매수 신청 대리를 허용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변호사나 법무사가 법에 대해서는 뭐 어떤 그 경매 절차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몰라도 그 입찰가, 그러니까 현재의 어떤 경제적인 가치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감정평가서의 내용은 감평사의 내용이니까 그대로 요약해서 여기다 감정평가서가 있거든요. 이 감정평가서는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거나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뭐 태인 컨설팅이라든가 아니면 뭐 인사이트 옥션 무료 뭐 이런데 뭐 지지 옥션 이런데 들어가셔가지고 사건을 검색하면 요 감정평가서가 다 나와요. 그럼 이거를 보고
요약본이 있어요. 거기다 요약본을 기재해주면 되는 거고, 뭐 한 장 정도 되는 거, 이것도 부족하면 별지 붙이면 되는 거고, 개공의 평가. 그러니까 이거가 이제 같거나 비슷하다 그러면 여기다 체크하고, 좀 다르다 그러면 여기다 해주고, 이유는 뭐 예를 들면 실거래가에 대한 뭐 급락, 뭐 아니면 급등, 뭐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제 써주는 거죠. 여기다가. 그리고 내 생각에는 토지 건물 뭐 어느 정도 평가, 얘가 잘못했다 이거지. 그리고 나의 평가액은 얼마다. 그래서 간평사의 평가액은 이런데 나의 평가액은 이러니 최저 매각 가격 얼마인데 요만큼에 대한 입찰가를 이제 쓰는 거죠. 입찰가를 여기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한테는. 이게 너무 낮게 쓰면 떨어질 테고 또 너무 높게 쓰면 손님한테 욕먹을 거니까 이거 정확하게 예측을 하는 뭐 이런 것들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팁인데 만약에 내가 이제 손님 모시고 이제 입찰을 들어가서 뭐 3등을 했다. 그러면 3등 했구나. 뭐 1등 못했네. 그냥 소주 한 잔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발전이 없고 왜 3등을 하게 됐고 1등은 왜 저 가격을 썼는지 반드시 분석을 해서 다음에 좀 발전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수하게 될 부담, 이게 이제 권리 분석에서는 제일 중요한 이런 파트라고 볼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등기부에 이제 뭐 이렇게 뭐 선순위, 뭐 가등기가 있다든지, 예를 들자면, 뭐 기타는 뭐 법정지상권이 하나, 성립 가능성이 있다든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우리 확인 설명서 줄 때 등기사항 증명서, 감정평가서 출력해서 4번, 그리고 이제 뭐 여기 대장료, 뭐 근데 여기 이제 기타 더 들어가면 좋아요. 기타 뭐 도면도 좀 필요하고 경계 같은 것도 있어야 되니까, 뭐 또 토지, 뭐 이용계획, 확인원. 이건 이제 우리 부동산 활동에서는 기본 중에 기본인 거잖아요. 이런 거. 뭐 아니면 뭐 현장 사진 같은 것도 있으면 더 좋고요. 현장 사진 이런 거를 쭉 적어주는 거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자세하고 꼼꼼하게 이렇게 써야 나중에 뭐 받기가 좋아요. 우리 돈 받기가 좋은 거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인데 돈 받는 거, 보수랑 영수증 뭐 이런 것들 이제 보여드릴 건데 꼼꼼하게 잘 보셔야 돼. 상담 및 권리 분석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 및 권리 분석만 해주고 건당 50만 원까지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이제 물건이 많은 물건을 이제 우리가 상담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60만 원까지 상한선의 범위가 증액될 수도 있다. 뭐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매수신청 대리 보수가 있는데, 이 매수신청 대리 보수는 이게 성공 보수가 있고요. 실패했을 때도 아까 보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실패 보수는 왜 주는 거냐? 이거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컨대 서울에 이제 개공인데, 부산지방법원에 가가지고 입찰을 하는 거죠. 근데 떨어진 거야. 1등을 못하고. 그러면 서울, 부산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실비도 물론 여기 실비도 받을 수 있어요. 실비도 뭐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 실비는 뭐 차비 같은 거는 뭐 당연히 여기 충당이 되는데 이 부산지법법원에서도 이제 10시에 이제 경매를 시작을 하니까 물론 입찰 마감은 한 11시 반 정도에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혹시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10시 반 정도까지는 이제 법원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개공이 부산지방법원에 10시 반까지 들어가야 된다? 부산도 차가 장난 아니게 막히고 뭐 하기 때문에 보통 전날 가서 이제 숙소 잡아가지고 이제 숙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비용까지 이제 실비로 받으면 돼요. 이 실비로 이제 30만 원을 범위 안에서 받으면 되는데 나의 인건비가 들어가잖아요. 내가 부산까지 가서 하루를 완전히 이제 그 할애를 한 거니까 그래서 50만 원까지 실패했다 하더라도 내가 이제 부산까지 내려가면 받아도 된다. 근데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이제 상담 보수니 뭐 실비니 뭐 실패 보수니 다 떠나서 우리가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제 성공했을 때 내가 이제 그 낙찰을 받아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 하게 됐다라고 한다면 감정가의 1%, 감정가의 1%,
또는 최저 매각가의 1.5% 이하의 범위 안에서 합의하에 결정한다라고 했는데 1%나 1.5%가 되는 거죠. 이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어요. 사례 한번 좀 드려볼게요. 어떤 물건이 이제 최초 감정가가 10억이다. 그러면 이게 1회 1회차 최저 매각가가 그대로 잡혀요. 감정가가 1회차 최저 매각가예요. 그러면 10억이면 여기도 최저 매각가가 10억으로 그대로 잡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번 유찰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2회차 때 감정가는 10억이지만 최저 매각가는 좀 달라져요. 그래서 지방법원마다 좀 다르긴 한데 보통 20에서 30% 정도가 다운이 되거든요. 근데 20% 다운되는 법원이 더 많으니까 20% 다운이 되면 8억이 되는 거고, 또 3회차 때는 요 8억에 또 이제 20%가 다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6억 4천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씩 저감이 되어지는 거지, 저감. 그러면 1%를 받아라 그러면 이거에 1%를 받든가, 1%, 이거에 1%, 1,000만 원을 받든가, 아니면 여기에 1.5를 받든가,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1회차 때 낙찰받았으면 요거에 1.5를 받으면 되는 거고, 2회차 때 그러면 8억에 1.5, 뭐 우리 3회차 때는 6억 4천에 1.5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받으면 됩니다. 아니면 요거 따져봤더니 이게 더 세더라 그러면 감정가의 1%를 계산해서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계산해서 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3개 다 받아도 괜찮아요. 권리 분석, 보수, 그다음에 우리 성공 보수, 실패 보수, 또 우리 실비. 그 대신 이제 권리 분석 수수료, 성공 보수, 그리고 실비 이렇게 받거나, 권리 분석 수수료, 실패 보수, 실비 이렇게 받거나 하겠죠. 그러니까 요거 두 개는 두 개 다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개념적으로. 그렇지? 요거든 이거든 하나만 받아야 되는 거니까. 뭐 그런 정도 보시고, 돈을 받았으면 당연히 영수증을 이쪽에서 만들어서 교부를 해줘야 되는데, 이 영수증은 뭐 그 개공에 우리 납세번호라는 게 사업자 등록 번호를 말하는 거죠. 뭐 이런 걸 쭉 기재해가지고 우리 그 지방법원에서 발행한 그 등록증 등록 번호까지 발행을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이제 얼마를 정의 영수합니다. 영수증을 꼭 써줘야 됩니다. 영수증. 그리고 대리대상물이 이렇게 쭉 있으면 사건 번호, 물건 번호 1, 그리고 이제 감정가가 10억, 보수는 우리 감정가의 1% 해가지고 1천만 원. 뭐 이렇게 산출 내역을 적어주는 거지. 그래서 1천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해주고, 부가세는 별도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때 부가세가 별도면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해서 1,100만 원 뭐 이렇게 받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기 똑같이 작성을 하고, 뭐 권리 분석 수수료, 위임액 부담액은 50만 원,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실비, 아까 30만 원까지 받는다 그랬죠? 뭐 이렇게. 성공한 케이스로 가정을 해봤을 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 거고, 여기 맨 마지막에 이제 토탈케를 하나를 이제 써놓고, 여기다 이제 뭡니까? 1,080만 원. 80만 원. 이렇게. 이것도 VAT 별도. 뭐 이런 식으로 받으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법을 영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나는 더 받고 싶다. 플러스 알파를 받고 싶다.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컨설팅 비용 같은 거를 받으면 되는데, 이 컨설팅 비용은 여기다 쓰시면 안 돼. 컨설팅을 허용하는 게 아니니까 현재. 그래서 이 컨설팅 비용은 별도로 서식화시켜서 받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매수 신청 대리랑 관련한 이런 관계법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경매에 관련한 기본적인 용어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